자, 마켓나우 2부입니다. 시장은 뭐 트럼프에만 반응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루 반짝 뭐 10% 넘게 나스닥이 오르고 반등을 하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니까 뭐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아시아 시장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힘을 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그나마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뭐 트럼프 이야기 때문에 또 조선이 갑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뭐 조선주밖에 없는 이런 상황, 불안함이 계속되네요. 네. 어제 저희가 오프닝을 했을 때 워낙 이제 세계 증시의 급반등세가 있었고 우리 증시도 반등하다 보니까 기분이 그나마 나아졌다라고 하면서도 네. 중국과 미국의 그 분쟁은 격화되기 때문에 일일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나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 리스크에 조금 더 충격이 덜한 무풍지대, 안전지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혜주, 피해주 잘 갈라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정책 테마 관련해서 좀 힘이 강할 수 있는 섹터 가리기 중요한데 이 부분 신경 써서 오늘도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한 주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이번 주 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시장이 혼란스러웠는데 오늘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 테마, 이슈, 종목들은 뭘까요? 함께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 싱크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은 뭐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뭐 전부 다 빨간색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는데 그 전에 급락이 너무 컸던 상황이니까 그것을 되돌리는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었고요. 추세적으로 바로 V자 반등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는데 역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또다시 높여잡았습니다. 120%대까지 다시 관세를 또 높이니까 뉴욕 시장이 이것에 또 반응하면서 관세 전쟁이 아직 안 끝나는 거구나, 여전히 계속되는 거구나라는 심리 때문에 다시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다시 상승이 멈춘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외국인의 매수도 잘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어려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한 주를 잘 버티셨습니다. 오늘 잘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는 조선주가 가장 강합니다. 조선주밖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믿을 게 없습니다. 잘 가고 버텨주는 게 조선주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뭐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를 할 때 조선에 대해서 협력을 좀 하자, K조선을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의 배를 선박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그게 우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선주가 오늘 잘 올라가고 있고요. 대형 조선주뿐만 아니라 뭐 조선 기자재도 함께 올라가면서 오늘은 기자재들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시장을 일단은 버텨주고 있는 게 조선주고요. 자, 이 외에는 뭐 정치 테마 관련해서 여전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후보들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뭐 출마할 거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있고 뭐 정책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테마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 HBM 오늘은 뭐 어제의 상승에 이어서 올라가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올라가진 못하네요. 힘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고 2차 전지 어제 또 2차 전지도 생각보다 많은 반등이 어제 있었는데 역시 2차 전지도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 양상. 그나마 강한 것이 역시 방산, 로봇,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전에도 어쨌든 트럼프의 힘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업종들이 그나마 오늘 또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히토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히토류잖아요. 그러면 히토류 관련해서 우리도 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뭐 상승이 나오진 않네요. 이런 상황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ABL 바이오가 최근에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은 펩트론이 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코롱 티슈진도 코스닥에서 다시 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모두 다 무너지는 시장의 상황은 아니어서 우리 시장도 이제는 약간은 진정이 되는 듯한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을 게 조선주밖에 없습니다. 조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시장에서 이 포트가 조금 방어가 되실 텐데 조선주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외되는 것도 느끼실 거고 지금이라도 조선주를 좀 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서는 또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조선에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의 지금 조선 선박 건조 수주 현황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점을 또 심각하게 파악했겠죠. 그리고 나서 역시 백악관에서 강요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강요회의에서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자,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중국에 비해서 지금 미국이 조선 선박을 건조하는 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은 이 건조하는 양도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뒤처진 이 조선업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당장 그 속도나 기술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최첨단 선박을 일단은 구매할 수 있다라고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들 거래와 조선업을 매우 잘하고 있는 이들 나라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의회 선박 구매 자금을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장도 역시 당장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미대사가 미국의 백악관 조선 담당 참모를 만났답니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트럼프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실무자들도 만나고 있고 기업도 우리나라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도 미국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선업은 어쨌든 올해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조선업에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일단은 조선 관련주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산업의 힘은 조선과 조선 기자재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국제관 대형주 위주로 지금 나열을 해놨는데 조선 관련주, 조선 기자재 관련주는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또 양봉의 차트 흐름을 또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조선 기자재 섹터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현대힘스는 상한가 같습니다. 현재 주가 17,65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HJ중공업은 뛸 때 가파르게 뛰는 힘이 또 돋보이잖아요. 오늘 18% 넘는 급등세 8,150원 4거래 연속 상승 탄력이 괜찮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오늘 아침에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SK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는데 38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조선주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상승폭이 조금 더 클 것이다. 증가폭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코멘트가 나왔고 원래 HD 현대중공업은 특수선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선사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올해 3.86% 상승하면서 33만 6,500원 선까지는 반등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HG,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대형 조선사 대비해서는 주가 수익률이 부진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대형 조선사와 비교했을 때 왜 마진 적은 거 있잖아요. 저마진 이런 선박 매출이 그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대형 조선사 대비해서는 실적 개선의 폭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보증권에서는 새롭게 매수, 바이,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함정 이쪽으로 잘하죠.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2.33% 무난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74,8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HBM 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제 둘 다 올라가긴 했는데 어제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어제 외국인 매수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왜 SK하이닉스에 집중하는지, 최근에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싸졌을 때 좀 사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HBM이 결국에는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최태원 회장이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금 대만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TSMC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HBM4, 이제 앞으로 HBM4를 본격적으로 공급해야 하잖아요. HBM4를 만들기 위해서 TSMC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 전에 5세대 HBM3E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자체 공정을 통해서 HBM 패키지 내에 최하단에 탑재되는 이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들고 자체 공정으로 HBM3E를 만들었는데 HBM4부터는 이게 자체적으로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TSMC에게 의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자,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 TSMC, 이 HBM4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엔비디아로 가겠죠? 이 삼각 동맹을 조금 더 공고히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태원 회장이 대만을 찾은 게 작년 6월에 갔었거든요. 근데 10개월 정도 만에 다시 대만을 찾았고, 광노정 사정도 함께 동행을 하면서 실무진들도 역시 여러 가지 협력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TSMC를 어제 만났고 이 외에도 에이수스나 위스트론 같은 대만의 IT 업체들을 차례로 최태원 회장이 만나기로 했다니까 과연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돌아올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뭐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제 많은 상승이 있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의 흐름 좀 체크해 보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교 분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거래 만에 조정 2.5%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12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한 1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의미 있는 리포트가 한 증권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스마트폰과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영향 충격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흐름입니다. 그 뜻을 좀 살펴보니까 소비자용 디램 모듈과 그리고 SSD에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 쉽게 완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관세가 붙게 되는데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출 비중이 낮다고 합니다. 오히려 디램과 낸드 플래시, 이거는 이제 중요한 핵심 부품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쪽은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83,0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흐름도 잘 보시고 앞으로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턴 어라운드 기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올해 3% 좀 미끄러지면서 17만 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는 좀 반등세가 좀 시원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테크윙, 한미 반도체 어제 8% 이상 급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올해 절반 정도는 좀 내주는 흐름인데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테크윙,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로서 앞으로 납품 이런 부분 좀 착착 진행된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어제 일정 부분 말씀드렸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하나 비전 경쟁사들 이렇게 보면은 오늘 한미 반도체가 조금 더 떨어지죠. 4% 하락하고 있고 하나 비전이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잖아요. 1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오늘 낙폭 크지는 않습니다. 1%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고 5만 1,000원 정도 지금 주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HBM 관련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기 대선 국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이 4월 11일이고요. 6월 3일 대선까지 지금 2달도 채 남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기 대선 어떤 후보가 나올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고 시장에서도 그렇다면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계산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이 접어들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테마주라든지 정책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1분짜리의 영상으로 오히려 공개를 하면서 새롭게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 정책 이야기들이 꽤나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인 R&D 투자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마중물 펀드로 활용될 수 있고 이게 더 큰 개념으로는 K 이니셔티브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식의 출정 공약이었는데 이것뿐만 이러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 많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만 올라가는 건 아닌데 함께 엮이면서 테마주로 형성이 되면서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또 보수 후보 쪽에서는 지금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다고 하죠. 한덕수 대행에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냐라고 했더니 한덕수 대행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던데 자 이러면서 대선 후보로 또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이 신청 등록 마감이 4월 15일입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죠. 그 사이에는 또 한덕수 대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 자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들은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런 인물 테마주보다는 결국에는 정책주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대책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인물 위주의 테마주는 위험하잖아요. 급등 급락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판단을 하시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하시고 종목을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 대선 국면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지건설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인데 장 초반에 그래도 상한가는 아니었는데 들어 올립니다. 결국 상한가 또 갔고요. 19,790원까지 주가의 키높이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루토스, 카티스, 에르코스는 정책 테마 관련주로 제가 올려놨는데 플루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관련해서 정책 테마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신행정수도법 추진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관련주로 22% 넘는 급등세 4,35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에르코스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식품업체라고 보면 되는데 일주일 새 주가가 7,500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현재 9.5% 상승하면서 26,350원인데 이거 출산 장려 관련주예요. 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덕수 테마주로도 가장 크게 얽히고 있는 탑픽 종목하면 이제 시공테크거든요. 여기 회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민단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관련주를 엮였거든요. 오늘 18%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테마주, 정책 관련주, 조기 대선 관련주 살펴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종목별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데일리 이슈 필터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진행되는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가 그에 대한 해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이 시간에 함께하는데요. 김동하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처음 뵙잖아요. 네. 네, 간략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하 전문가라고 합니다. 뭐 딱히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재밌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리 시장 그리고 미증시 전체적으로 하루 걸러 하루 사이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또 미국에서 90일간 관세 유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순통이 좀 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각국들이 대응을 잘 해서 괜찮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전반적인 이슈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 체크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장이긴 하잖아요, 시장이. 그럼 그런 변동성이 좀 진폭이 좀 줄어들 때까지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냥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한해서만 본다면 또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물주나 정책 테마주 쪽으로도 움직임을 한번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주들도 좀 눈여겨보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전문가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오늘 제가 갖고 오신 첫 번째 섹터는 AI입니다. 정책 관련 이야기해 주셨는데 역시나 AI 관련 기업들이 이 정책과 엮이면서 강한 상승 나오더라고요. 네네. 모멘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AI 허브 관련해서 네.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공통 교집합으로 묶이는 게 네.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 네. AI 관련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오늘 장전에도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네. 호남권에 약 한 10조 규모의 AI 허브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뭐 링크드나 이스트에이드,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AI 관련 섹터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차트도 함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무슨 종목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특징주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스트소프트나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솔트룩스라는 솔트룩스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종목들을 네.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고가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대선까지 기간이 좀 충분히 남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솔트룩스 말고도 뭐 DSC 인베스트먼트라던가 뭐 클라우드웍스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방금 말씀하신 세 종목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세 종목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AI와 관련돼서 특징주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정말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 개장 직후에도 좀 시세를 냈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모멘텀 역시나 정책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맞습니다.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800조 가량의 이제 탄소 포집 규모가 나왔었거든요. 800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사실 뭐 정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들로 보면 그린케미칼이나 에어레인 그리고 에코바이오 이렇게 좀 세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분석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 네. 네, 한번 차트 먼저 보면서. 그린 케미칼부터 네네.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어제 강하게 튀었고 오늘도 개장 직후에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그린 케미칼도 좀 오랜 시간 손실권이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상의 모습으로는 대략 한 2024년 1월 초반 네. 이쪽 부분 라인에 지금 전고점의 저항을 맡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전고점을 뚫을 만한 모멘텀일까요? 지금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 사실 뭐 고가권에 물려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하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정책 이슈를 좀 안고 간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모멘텀은 무조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레인도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시가총액이 뭐 사실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종목이 있지는 않아요. 에어레인도 시총 지금 한 1,852억 원가량인데 네.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탄소 포집 관련 기업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상장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네. 기업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 영역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사실 음봉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상승권에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신고가의 탄력을 받고 게다가 정책주까지 탄력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레인 저희가 이제 알아봤고 에코바이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탄소 포집과 관련했을 때 에코바이오도 많이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시총이 1,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시기엔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어제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구간 한 5%가량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차트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시총이 사실 그렇게 큰 종목은 맞아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추천드리기에는 좀 민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 봤을 때는 어떤 뭐 대형주들의 투자를 하기보다는 정책주에 따라서 좀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동안의 상승 흐름폭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한번 상승할 때 그래도 한 60% 혹은 뭐 100% 정도까지도
충분히 단기간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변동성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좀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네. 손절가랑 목표가 정도를 이렇게 잡아주신다면 얼마 정도가 괜찮을까요? 변동이 크다 보니까요. 네, 변동이 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네, 부담스러운 자리일 네. 수 있는 것 같고 네. 대략 한 4,000원 초반 가격, 지금 한 4,400원 정도를 이루고 있는데 네, 4,000원 초반, 대략 한 4,000원에서 4,200원 가량 그러니까 가격을 어제의 고가, 그러니까 그 고점을 깼을 네네. 때 매도가 어제 유리하다? 종가 네. 부분이죠. 네. 네, 이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에코바이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지금 전문가님께서 가장 먼저 시장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대선이 이제 6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꼽아주신 게 AI와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요. 뭐 육아라던가 아니면은 취업이라던가 뭐 다양한 정책주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일단 대선 네. 뭐 역대 지금까지 대선을 치러오면서도 그랬었지만 가장 먼저 정책주로 이제 각광을 받는 게 일자리 정책주와 그리고 저출산. 네, 저출산 네. 관련인데 네. 사실 이쪽 종목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좀 지났다. 네,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보시는 지금 거예요? 올라타기에는 사실 뭐 손절가를 짧게 잡고 매수를 하면 괜찮을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2달가량 남은 정책, 이제 대선 기간이 2달가량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테마들로 진입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AI와 탄소 중립을 가장 좀 좋게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두 가지 섹터, 특징 섹터 알아봤고요. 마지막 섹터는 이번 주에 이 섹터를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조선인데요. 조선 관련해서는 어떤 모멘텀 보고 계실까요? 조선 관련해서는 네. 아무래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있었죠. 최첨단 선박 그리고 타국의 네. 발주를 좀 의뢰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상 현재 이제 조선 관련해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뭐 한국이나 일본 혹은 이제 뭐 타국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중국을 제외한다면 조선업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도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 이슈 보면서 그 이번에 또 발언이 나오면서 느꼈던 게 조선이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조정을 받을 때면 이슈가 하나가 또 나와서 또 주가가 더 탄력을 받고 이게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들도 지금 워낙 지금 장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테마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주도 고르기가 조금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기자재 쪽을 고를까 아니면은 완성 조선 업체를 고를까도 좀 궁금했는데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종목은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을 한번 가장 대표적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일단 HD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 필리핀의 그 선박 회사를 네. 같이 인수를 하려는 모멘텀이 그래요? 네, 네.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본다라면 그런 모멘텀이 가장 좀 뛰어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오늘 같은 경우에 대략 한 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가격대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가권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의 전망이 사실상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략 한 30만 원 정도까지 천천히 분할로 매수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 중공업 들어봤고요. 사실 조선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3사를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지금 조선 섹터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삼성중공업도 사실 지금 차트 자리나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장주와 후발주들로 나눠지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삼성중공업은 사실 대장주로 가기에는 조금 힘든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방금 제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한화오션은요? 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멘텀도 요즘에 정말 많았었고 조선 3사 중에서는 가장 주목받으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네.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 건설 그 수주사 네. 그러니까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같이 이제 매각을 하려 인수를? 네. 인수를 하려고 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네. 사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동안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미 좀 미리 선반영을 받은 감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상승이 나온 만큼의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움직임 모습으로 봤을 때는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저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3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뭐 기자재 쪽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기자재 쪽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1승이라는 종목도 괜찮을 것 같고요. 1승이요? 네. 일승도 1승은 오늘, 기자재 중에 어떤 걸 좀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1승이 네. 일단은 조선 환경장비, 아, 네, 환경장비 네. 전문 업체로 네.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럼 차트 한번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차트 현재 모습을 보시면 지난 대략 한 3, 4개월 동안의 이 고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네.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최근 미중 관세 전쟁 때문에 크게 하락이 나온 모습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한번 정리를 해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모습이거든요. 네, 위에 한번 끼도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올 때마다 윗꼬리를 네. 한 번씩 만들어주는 이런 자리들에서 본다라면 매물 소화를 하고 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네. 지금 AI 도시를 만들게 될 때 우리나라에서 전력주가 함께 엮이면서 또다시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전력 관련된 기업들 좀 어떻게 보세요?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관세 전쟁이 그래도 조금씩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뭐 그쵸. 트럼프 정권이 뭐 4년인데 4년 내내 그렇게 강하게 가진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금 좀 부드러운 말을 또 내각에서 했다 뭐 이런 얘기 네,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도체나 자동차나 그다음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력 설비 관련주들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그럼 이제는 오늘의 공약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동아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공약주 첫 번째 저희가 만나는 건데 네.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조선업 관련해서 조선업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일단은 가장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정책주로도 어느 정도 엮여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에게 충분히 밀어주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면서 괜찮은 자리에 있는 이런 그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한 30만 원 초반대까지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이 종목 충분히 괜찮은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대략 한 전고점 부근인 36만 원에서 37만 원 사이 1차요? 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력을 받게 된다면 또 무섭게 탄력받고 그쵸.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동아 전문가는 HD 현대중공업 공약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36만 원, 손절가 3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약주까지 저희가 다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한 먹통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코스피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7분간 멈추고 주문 체결 조회가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달 출범한 넥스트레이드가 지목됩니다. 코스피 먹통 사태 발생은 넥스트레이드의 호가 방식인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연속 전산장애가 일어난 키움증권은 주문 폭주로 인한 변목 현상을 꼽았지만 스마트 주문 시스템 문제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은 코스콤이나 넥스트레이드가 만든 스마트 주문 시스템을 사용 중인데 키움증권만 자체 개발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주문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도입이 되면서 증권사에서 이제 전산 시스템을 수정 또는 뭐 개정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그러한 그 새로운 버전을 내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 됐습니다. 특히 이달 초 미국 관세와 탄핵 선고 발표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는데 원하는 가격의 거래를 체결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졌습니다. 키움증권 게시판에는 집단 소송과 증권사 갈아타기 등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키움증권 측은 일주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할인 진행에 나섰지만 정작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늦어져 영업에만 치중한 늑장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고 증권사에서도 모바일 분야라든지 전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의 급등에 이어서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1.6%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약보합권 수준, 상승 전환을 막 시도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녹록치는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다행인 것이 1,448원대까지 좀 내려갔습니다. 1,450원대 아래로 내려가서 오늘은 조금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해외 시장, 뭐 아시아 시장 주변의 상황을 좀 체크해 보면 중국 쪽의 출발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어제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어요.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가 중국이 그렇게 미국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중국 시장은 3거래일 정도 계속 상승을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0.1%대 하락으로 출발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0.6%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최근에 변동성이 우리보다 더 큽니다. 오늘 지금 니케이 지수가 4% 넘게 하락으로 지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오늘은 이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업종별로 득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시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출렁출렁거리고 트럼프의 한마디에 또 관세 이야기에 급등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변동성이 너무나 큰데 네. 자, 일단은 뭐 대표님이 최근에 이번 주에 이 관세 이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3시간 만에 전달했죠. 그렇죠. 상호관세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저는 사실 약간 예측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뭐 일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강하게 선방을 때려놓고 굉장히 패닉에 빠졌을 때 협상 카드를 내미는 전략을 네. 이번 이기 정부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지만
트럼프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답니다. 네네. 특히 이번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를 한 걸 보고 그리고 그 밑에서 여러 협상 카드를 내밀 텐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강점을 지키면서 조심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출렁이면 안 된다.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 트럼프의 이런 전략들은 저는 한 6개월은 갈 것이라고 봅니다. 6개월이요? 네. 그럴 때마다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네. 저는 다시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체력이 좋고 수익을 내는 곳을 우선 안정적으로 가져가라. 그렇죠. 예, 그 전략으로 일단은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좀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잘하는 걸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이랑 협상을 할 때도 우리가 잘하고 근데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런 카드를 잘 던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전에는 저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매기겠다, 때린다 하고 할 때 이 관세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따라서 득실이 되는 그런 업종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국면이 바뀌었잖아요. 네. 일단은 90일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물론 뭐 10% 관세는 기본적으로 부과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또 이 상황에서 유리하고 불리한 업종을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90일 유예 기간의 업종 분류는 크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중국은 여전히 100%가 넘는 관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0 몇 프로 그러니까 나와. 업종별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그 우리나라의 수출의 어떤 흐름을 보면 네. 중국을 거쳐가느냐, 거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반도체의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의 약 40%가 중국이 여기서 생산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낸드 플레이스 중국에서 생산하고 그쵸. 있고요. 그 외에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좀 그 부분이 깨지긴 했지만 중간 어떤 소재나 제품을 중간재. 중국으로 보내서 네, 그쵸. 네. 중국에서 완성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구조가 그쵸, 그쵸. 우리나라 경제 제조 부분에 한 30~40% 차지합니다. 30~40%. 네,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90일을 유예받았다고 해서 네. 안심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에 따라서 명함은 확연히 달라지는 게 현재의 9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려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선 보면 이제 10일 이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급등했는데 네. 저 중에서 이제 보면 사람들이 자동차는 좀 의외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자동차는 상호관세는 90일 유예받았지만 그렇죠. 품목별 관세는 품목 관세 2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동차가 왜 떴지라고 의아한 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제 2차 전지는 별도입니다. 2차 네네. 전지는 중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음.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당연히 이제 혜택을 보는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중국 공장들을 대부분 이제 전혀 관리 없는 쪽으로 갔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90일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은 현대 기아차의 메가 플랜트 공장. 이번에 준공하고 돌리는 메가 플랜트 그쵸, 공장이죠. 미국에서. 예, 3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을 벌였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1분기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을 했어요. 네네. 근데 미국 시민들이 미국 사람들은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게 대부분 자동차 영업소 전화를 걸어서 이 관세 인상 언제 받습니까라고 문다는 거 아닙니까? 가격 언제 오르면 오릅니까? 문다니까. 이런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하겠죠. 1분기에 이미 많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다 늘었어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가격 오르기 전에 오르기 미리 다 사야 사니까. 되니까. 네. 그리고 미리 재고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쵸. 요게 90일이면 그러면 2분기에는 그러면 많이 팔았으니까 2분기에는 이익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예상을 했는데 이 90일이 1분기를 2분까지 풀어줬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오. 결국은 그 이익 곡선을 지켜줬다는 게 자동차의 주가가 반응했던 첫 번째 이유고 네네. 수익성을 2분기까지 확보를 할 수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플랜트 공장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그렇죠. 실제 기아자동차는 지금 발표한 걸 보면 송호성 대표가 이야기한 게 네. 그 공장의 물량의 40%를 기아가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40%를. 그렇죠. 아, 그러니까 기아자동차도 이 정도 물량이면 수익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 자동차는 판매만 많이 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현대 기아차가 영업이익이 다른 완성차, 토요타나 폭스바겐에서 폭스바겐이나. 좋은 이유가 뭐냐면 모델 믹싱이 뛰어나요. 예. 소위 말해서 현대차가 제일 많이 팔 수 있는 게 제네시스와 SUV카를 많이 팔면 영업이익이 좋아지는데 그렇죠. 그 모델 믹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답니다. 핵심은. 그래서 주가가 조금 반영을 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 시간을 90일을 벌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유예가 된 것이지. 네. 이러다 보니까 또 그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압박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미리 산 미국의 구매자들이 다시 또 차를 몇 달 뒤에 사지는 않을 거 않을 아닙니까?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또 그 90일이 지나고 나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있죠. 이런 예. 생각도 듭니다. 네, 당연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네. 이 90일의 유예 때문에 네. 기존에 망설이던 사람은 자동차 더 살 수 있다. 네. 아, 물론 그렇네요. 이제 3분기, 4분기 실제는 또 봐야 알겠지만 그쵸, 그때가 되면 이제 또 하나의 모멘텀이 생기죠. 전기 자동차. 이 모멘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2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됐다고 봐요. 네네네. 90일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좀 조정되면서 조금 선반영이 되겠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안개 속 같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니까 아니 지금- 그 중요한 결정을 13시간 만에 뒤집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한 분기씩 두고 보자. 아, 짧게 대응을 해야 되네요. 이런 큰 산업에서도. 그렇죠. 어쨌든 25% 관세가 자동차는 그냥 가지만 90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그 안에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제작을 빠르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또 관세를 또 상쇄할 수 있습니다. 상쇄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시간을 여유를 벌었네요. 가진 거죠. 알겠습니다. 자동차는 일단은 그래도 관세 유예에서 그나마 조금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반도체는 어떤가요? 반도체도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빠르게 했단 말입니다. 네. 다른 반도체 소부장도 다 같이 올랐어요. 반도체는 관세도 어쨌든 또 업종별 관세를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반등은 뭐 일단 그 전날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오른 것도 하나 일부 있었지만 네네. 또 하나의 소식은 엔비디아의 H20을 공급할 수 있다고 허가를 해준 게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H20. 예, 네. H20은 말 그대로 뭐 지금 블랙엘보다는 한 단계 낮은 다운그레이드 거죠. 된 거지만 이게 이제 딥시크에 들어간 엔비디아 제품이죠. 네네. 원래는 미국이 이것까지 사실은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을 지금 허용해주면서 H20이 1월에서 3월 동안에 판매된 것만 23조 5천억입니다. 중국.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거 주문을 했어요. 그렇네요. 요게 주문이 되면 H20에는 지금 4세대 HBM이 들어가요. 네. 4세대 HB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시장이 반등할 수가 있죠. 요게 반영이 됐다. 네네. 예.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달에 160억 달러, 그러니까 23조를 발주를 했으면 네. 이게 발주하고 한 분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요 메모리 물량이 지금 또 반영될 것이다. 지금 반도체도 똑같은 구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4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나 곳에서 선주문을 했고 재고량을 더 늘렸어요. 그러면 2분기에 이거 기고 효과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했는데 이 엔비디아의 이 H20의 공급이 또 다른 호재를 하나 불러준 거죠. 그렇네요. 네,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좀 반영된 것 같고 똑같이 90일 유예를 받았으면 그러면 재고 물량을 다시 한번 소진하면서 쌓을 거 아닙니까? 또 네네. 분기마다 움직이니까 그것도 두 가지가 반영되면서 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칩스법으로 이 보조금 지원은 안 해줄 것 같고, 그렇죠? 트럼프가 안 해줄 것 같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결국에 미국의 생산 시설을 더 늘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용 회장이 또 중국에 갔단 말입니다. 네. 그거는 또 어떤 전략일지도 내 속내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쵸. 뭐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굉장히 빠르게 메모리 시장을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는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아까 우리가 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잘하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네. 저는 미중 무역이 지금처럼 관세가 극단으로 달리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줄 수가 있다. 중국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네. 예.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칩스법이 때문에 뭐 좀 조금 덜 받는다고 해도 네네. 이런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반도체 부가세를 여기고 가면 오히려 반도체에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반도체는 뭐 현대차는 미국에 좀 집중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오히려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을 잘 우리가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도를 잘 지켜서 양쪽에서 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그렇죠. 어차피 메모리 시장의 70%는 우리나라밖에 생산 못합니다. 네네. 마이크론이 30%밖에 생산 그쵸, 못하기 그쵸. 때문에 둘 다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 H20을 공급하면서 그 굉장히 저가형이고 상용화된 것도 중국은 허용을 해주니까 네네. 그건 그쪽에 팔고 그렇죠. 좀 고사양은 또 나름대로 팔 수 있는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썩 나쁘지 않다. 이 9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협상 카드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썩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가 어쨌든 뭐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칩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제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느슨해진 이 시그널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도체도 어쨌든 그러면서 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오늘 뭐 조정을 약간 받고는 있긴 한데 어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봐야 할 것이 화장품 업종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화장품이 지금 미국에서 정말 잘 팔리나 봐요. 네. 저희 프랑스 화장품도 이기면서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 화장품 입장에서는 화장품 업종에서는 관세가 그러면 10%로 부과가 되는 네. 거겠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우리에게는 뭐 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네. 근데 이제 그 화장품이 최근에 한 10년 정도 역사를 보면 네.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2010년, 그러니까 15년 전에 그 통계를 보면 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네, 그쵸. 부품이었는데 원래 그 지금 보면 화장품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업종 중에서. 기준으로 1위를 그죠? 했고 이미 수출 실적은 작년 우리나라 68억 달러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그 10조를 수출했습니다. 그러게요. 국내 화장품 전체 수출의 67%를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재밌는 것은 네네. 아까 중소기업 이야기를 했지만 네. LG 생건이나 아무리 퍼시픽도 들어가 있지만 미국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수십 개예요. 그렇죠. 중소 브랜드들이 엄청 많죠. 이유가 뭐냐면 유통망이 되게 오픈돼 있어 그렇습니다. 온라인 수출이 열리면서 그쵸. 거기다가 K-문화, K-팝, K-컬처에 이러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성장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관세 때문에 타격은 불가피하겠죠. 우선 수익성은 약간 악화된다. 그리고 유통계약 차질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잘 왔는데 미국 내 브랜드 포지셔닝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아모레 퍼시픽이나 일생건 같이 큰 브랜드가 들어가서 장악했다면 네. 최근 한 5, 6년 사이에는 중소 브랜드가 굉장히 그쵸. 네. 했는데 이 중소 브랜드 진입장벽이 약간 상승이 또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관세 때문에 뭐 다른 자동차나 다른 곳처럼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유통 채널을 좀 더 플렉스블 다변화하고 이런 쪽으로 좀 대응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 90일이라는 시간 때문에 화장품주도 생각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 네네. 네. 똑같이 이제 아까 자동차하고 똑같은 소비자들이 반응이 있겠죠. 주로 이제 화장품도 주로 쓰는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미국 소비자들이 자기 쓰던 걸 쓰는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겠네. 미리 사두고. 미리 사두는 효과도 이 분기에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화장품은 지금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더더욱 높아지고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전부 다 10% 관세를 매기는 거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지는, 그렇죠. 수익성은 약간 떨어질 수 네. 있겠지만 경쟁력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은 살펴봤고, 그러면 지금 관세를 90일 유예해 주었으면 그 전이랑 또 양상이 약간 바뀐, 좋았다라고 평가되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뭔가 부침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뭐 조선 방산을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은. 네. 왜냐하면 조선 방산이 이렇게 본 거죠. 관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네.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저쪽이 어려우면 어차피 투자해야 될 돈은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는 그럼 안전한 관세에 좀 무풍지대로 피신해 있는 수급들이 조선 방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확 쏠려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90일 유예를 주면 빠지지 않을까? 아, 조금 그 돈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른 쪽으로도 좀 예. 투자를 포트를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 방산이 약간 그런 측면에서 거기다가 공매도라는 이 두 가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과 공매도라는 두 개의 측면이 합쳐지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상대적으로 이 90일 유예에 손해를 보는 쪽은 조선 방산이 아닐까라는 우리가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오늘 또 참 이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 네. 예. 다른 나라의 배를 살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최첨단 선박을 살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조선주, 대형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엄청나게 다시 또 조선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미국 내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그 발언보다 네. 더 중요한 발언이 뭐냐면 네. 앞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배는 중국에서 만든 배는 못 들어와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훨씬 영향이 네네. 컸어요. 그러면 앞에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하겠다는 것은 미국에서 앞으로 조선업을 뭐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쪽으로 크겠지만 저는 뒤쪽이 훨씬 큽니다. 이건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미국 수출하려면 네. 한국 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나 이 공화당 쪽에서 중국의 이 해운까지 엮여 있잖아요. 이게 엮여 있죠. 중국의 해운사나 중국 선박도 미국에 들어올 때는 제재가 있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배를 많이 더 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왜 호재냐면은 앞에 부분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조선을 진출해서 지어야 되는 거지만 네네. 뒷부분은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배가 결국에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선 3사가 훨씬 더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했던 대로 수급적인 측면과 공매도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조선 방산이 상대적으로 90일 유예 기간에 약간의 주춤할 수 있었던 거를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은 별개로 움직일 겁니다. 방산은 여전히 너무 뜬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방사는 그러면은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뒷배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을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도 끝내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들. 뭐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죠. 근데 또 뭐 한화그룹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방산은 한화그룹이 지금 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하나도 약간 논란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방산도 약간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는 지금 EU하고 미국의 협상 전략을 잘 보셔야 돼요. 네네. 유럽이요. 우선 유럽 EU가 미국에 어떤 카드를 던졌냐면은 상호가자 하지 말자. 우리 아예 0%로 가자. 같이. 네, 같이 0%로 가자. 저는 이 발언과 이런 태도가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라고 봅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이 카드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뭔가 협상을 할 것이고 협상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강대강으로 가더라도 중국과는 전혀 다른 추세로 네.
중국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미국은 유럽이나 딴 쪽을 볼 수밖에 없고 그쵸. 그러면 유럽 쪽에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 관세가 비슷하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유럽 쪽은 미국의 관세를 더 많이 때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쪽에 관세가 높거든요. 유럽에서 미국 가는 관세는 2% 안팎인데. 네네. 자 그러면 상호관세를 같이 낮추자고 이야기하면 방사는 거꾸로 미국 무기가 어차피 주력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런 제스처로 인해서 굳이 유럽이 지금 가성비로 한국산 무기나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네네. 그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아. 관망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은 하나에어로나 여러 곳에서 한 5년간 수주 받아놓은 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네네네. 그렇죠. 반영이 됐는데 향후에 이 유럽과 미국의 이런 협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과 방사는 지금까지 같이 움직였어요. 네네. 조선과 방사는 관세의 무풍지대라는 메커니즘으로 같이 움직였는데 네네. 지금부터는 조선과 방사는 별개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네요. 분리가 됐네요. 네. 유럽과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방산의 우리의 입지가 약간은 달라질 수 달릴 수 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가성비로 네. 유럽 쪽을 많이 공략을 했는데 관세가 만약에 미국도 낮추게 되면 미국의 무기들도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겠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는 한국의 무기는 가성비 때문에 사지만 네. 미국의 무기는 단순히 가격 때문에 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 또 이 전략적 관계도 전략적 있고. 관계라든지 그쵸. 뭐 안보 문제와 같이 네네. 이렇게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협상을 될지가 되게 여러 변수들이 많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이 지금까지는 묶여 있었지만 네. 이제는 분리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바이오 쪽은 어떨까요? 바이오 쪽은 아직 지금 뭔가 명확한 방향성이 안 나오고 의약품 관세도 계속 매긴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보통 화장품과 바이오를 같이 묶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저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사실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겠지만 바이오는 이게 이제 반도체나 조선처럼 미국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 의료비 비용도 필요하고 바이오 쪽은 제약 바이오 쪽은 다른 곳보다 강하게 관세를 갖지는 않습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 쪽이나 네네네. 이쪽은 그런 부분들은 화장품보다는 조금 유보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바이오 쪽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박정훈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뭐 우리가 잘하는 걸로 미국을 공략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90일 관세 유예가 된 상황에서 한번 업종별 득실을 따져봤는데요. 시청자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끝나지 않은 관세 여파, 엔비디아 테슬라 급락, 일본 시장 재차 폭락세, 대한민국 증시 트럼프 미국 대해군 제국 건설 관련 조선주 강세, 특징주 현대 힘씁니다. 지금 어떻게 또 이 얘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백악관의 그 홈페이지라던가 백악관 유튜브 그리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맨날 나와서 말하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인터뷰하는 것들이 지금 이게 그 일거수일투족에 생중계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젤린스키 대통령이랑 회담하는 게 전 세계로 다 그냥 생중계로 송출돼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전략들이 다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그걸 다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젤린스키 대통령이 이제 다음번에는 이런 거를 좀 비공개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사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트럼프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생중계로 혹은 뭐 일하는 어떤 열심히 일한다는 거를 내놓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국무회의라고 해서 모든 장관이 다 참여해서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법무부 장관 무슨 뭐 산업부 장관, 내무부 장관 다 참여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성과를 다 말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혹은 뭐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와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아주 편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다 봐버리니까 그렇죠. 미국이 어떤 비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까지 다 공개가 돼버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또 급등을 하니까 트럼프가 와 이거 봤냐고 하루에 3,000포인트 오르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와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막 하면서 웃는 거예요 또. 그때 뭐 댓글이 또 엄청 달렸죠.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웃어? 이러고 있었는데 뒤에 러트니 상무장관은 또 막 엄청 웃더라. 되게 그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자신들이 주식시장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고 해놓고 오른다고 또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또 바로 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럼 또 기자가 분명히 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다시 급락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어제는 또 웃으시지 않았나요? 그 또 기자가 또 그런 기자가 꼭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질문할 때 그 90일 관세 연기도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연기란 절대 없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90일 관세 연기를 하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님 마음이 언제 바뀐 겁니까? 오늘 아침에 바뀌셨나요? 며칠 전에 바뀌셨나요? 막 이렇게 되게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 약간 신경을 자극시키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막 너무 계속 자극시키면은 당신 어디 기자예요? 하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그 언론사면은 당신 언론사 곧 망할 건데 뭐 이렇게 공격을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젠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그 하루아침에 변했냐 며칠 만에 변했냐 했더니 트럼프가 며칠 동안 고민해서 90일 연기를 결정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요 급등한 거 요것도 이제 기뻐하는 거를 표출했기 때문에 바로 또 기자가 물어보겠죠.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럼 오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오늘은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좀 궁금해요. 자 일단 그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오른 것만큼 다 빠지진 않았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그렇게 3,000포인트 오르고 막 러트니 상무장관이 잇몸 보이면서 하하 대단합니다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다음날 깨져버리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됐으니 그렇죠? 어떤 또 반응일까 아주 궁금한데 일단은 지금 뭐 완전히 까먹진 않았지만 이걸 이어가지 못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좋았죠. 여기 이제 역사상 최고라고 하면서 이런 역사가 없었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37,000에서 4만 이 지금 다우존스 지수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3,000포인트가. 트럼프가 이거 지금 봤냐고 지금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3,000포인트가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밑바닥에서 3,000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죠. 이게. 이 장대 양봉이 이거 나왔다는 건데 지금 이제 어제도 이 밑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근데 일단 음봉이 나오면서 종가로는 여기 정도, 종가가 여기죠? 여기 끝났으니까 한 그 전에 갔던 거의 절반 정도는 까였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P 500 쭉 볼게요, 이제. 그 많이 오른 게 또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나스닥도 이 비슷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한 반 정도 갉아먹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보시면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또 그만큼 많이 빠졌죠, 두 개가. 그렇죠? 이것도 한 절반 정도. 이건 절반 밑이죠. 보면은 요 막대에 요 종가가 한 이 절반 밑이죠. 눈대중으로 봤을 때.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 이상을 깎아 먹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거를 뭐 장군멍군으로 친다면은 이제 3일째인 오늘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늘 다시 급등을 해버리면은 봐라 3,000포인트가 그게 바닥이 시작이었다. 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봐라 인생의 스냅샷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자
B가 있는 인생의 스냅샷에 사면 H를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매일 기자들이 매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걸 매일 대답하는 게 참 그렇긴 해요. 주식시장이 이게 맨날 변하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365일, 뭐 증시가 365일 열리진 않지만 아니 1년의 증시를 매일매일 그거를 대답하고 앉아 있으려면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사실 그게 의미가 크진 않거든요. 이 방향성이 중요하죠. 자, 독일 닥스도 일단 장대 음봉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유럽 증시는 다 시뻘겋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다 파란데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여기가 지금 캐나다, 멕시코가 딱 그 같이 있죠.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미국의 이웃들이. 어제 보니까 캐나다도 3% 급락했었네요. 자, 브라질도 지금 일단 급락을 했다. 이 봉의 모습은 비슷하죠? 미국 증시가 급등했을 때 전 세계가 이렇게 다 같이 급등했고 그 다음 날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뭐 이게 짧은 기간이지만 한 3일의 흐름에서 2대1의 흐름이 어디로 나오느냐가 결정되겠네요. 뭐 3일 갖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렇죠? 어쨌든 3일 지났을 때 2대1. 그러니까 여기서 음봉이 한 번 더 나오면 밑이 이기는 거고 3일만 따졌을 때 여기서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가면 일단 3일간의 흐름은 첫 번째 하루의 흐름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인도죠. 인도도 지금 음봉이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갭 상승이 나왔죠. 근데 얘는 저점이 붕괴된 상태에서 올라갔네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상해입니다. 상해도 이제 하락갭을 메꾸지 못했고 상해는 여기 위로 일단 올라갔죠. 아까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도 마찬가지고 인도는 아예 내려갔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절반 정도 갉아먹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요 그 니케 상해는 위로 올라갔다 일단. 뒤로 가겠습니다. 상해는 물론 전일 겁니다. 상해 심천은. 심천도 마찬가지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상해 심천은 이 지금 그 시간상 제가 캡처를 안 하기 때문에 전일 거라는 거 항상 참조하시고요. 자, 니케이 오늘 열렸는데 자 보세요. 니케이는 이제 이 미국이 절반 정도 갉아먹었으니까 일본은 더 갉아먹었어요. 일본 다 갉아먹었어요. 지금 종가가 마무리는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가격이 그 장대 양봉 나온 거 다 갉아먹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이거 그냥 하루 기분 좋은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되고 오늘까지 떨어져 버리면 이제 트럼프가 3,000포인트 올라서 와 이거 봐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정말 민망해지는 이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렇게 됐다. 물론 일본 이시바 총리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할 트럼프의 지위가 아니잖아요. 일본 이시바 총리가 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급등하는 게 일어나지 대단하지 않아요? 뭐 지금 이시바 총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어쨌든 미국이 만약 이런 흐름이라면은 트럼프가 한 말이 굉장히 민망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오늘 지금 그 어저께 올라간 폭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6% 빠지죠. 자, 지금 대만입니다. 대만도 지금 열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제 올랐던 거 다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그냥 기쁘고 끝났어요, 지금. 뒤로 가볼게요. 자, 그나마 우리나라가 뭐 그나마 그 다행인가요? 그 첫날에 니케이랑 대만이 9% 가까이 오르고 우리나라는 4.5가밖에 안 올라서 뭐야 반밖에 안 올랐네 했는데 또 그 반밖에 안 오른 게 오늘은 또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떨어지는 폭이 오늘 우리가 제일 적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적어요. 뭐 그게 오를 때는 적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적게 올라서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만이나 니케이처럼 오를 때 그래도 확확 오르는 게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일단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어저께의 그 밑바닥 부분 요 정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은 지키고 있는데 그렇죠? 요 갭 상승이 떴네요. 일단 근데 이 코스닥은 이미 저점이 다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게 그 원화 가치와 달러 가치가 이게 지금 의도적인 건지 뭔지는 지금 파악이 정확히는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위안화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면서 중국이 아주 싸게 자기 나라 걸 싸게 해가지고 지금 뭔가 경쟁에서 이기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달러 가치도 어느 정도 깎아야 돼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수급만 보면 이게 급등해야 될 정상이거든요. 맞죠?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지니까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달러를 받아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달러가 희귀해지니까 가치가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지금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게 아닌가. 이래서 지금 변동이 이렇게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수급으로 보면은 올라야 되거든요. 자, 일단 유가는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라고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근거로 유가가 이렇게 안정됐다. 얼마나 삶이 안정적입니까? 여러분들 기름비 적게 드시죠? 안 힘드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수급으로만 보면 말이죠. 자, 오늘도 2,200억 팔고 있죠. 뒤로 가볼까요? 어저께 3,000억 샀잖아요. 3,300억 산 거 오늘 다 팔았습니다. 그쵸? 결국 이거는 그냥 상쇄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지금 6,400억부터 이어지는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0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순매도가.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 사실 수급적으로만 보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지금 막 1,500원을 막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히려 1,330원으로 빠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로 인한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려쳐야 되는데 내려가고 있는 거는 뭔가 되게 의도적으로 지금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싫어하는 어떤 이 미국의 그 힘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두 다 마이너스고요. 지금 두 개만 플러스 났죠. 지금 월마트랑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딱 두 개 플러스고 다 파란색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장춘몽 같은 지금 상황이죠. 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이거 ETF거든요. ETF 빼고 주식은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지금 소니가 거의 10% 빠지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도 마찬가지죠. 대만 하나 살아남았네, 하나. 통신주 중화텔레콤 하나 살아남았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마트, 그 다음에 코스트코인데 그나마 선방을 했는데 자, 지금 월마트가 관세 불확 실증 대비해서 우수하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주가 120달러가 유지됐어요. 자, 그래서 월마트는 지금 이 관세 전쟁 속에서도 이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일단은 좋은 의견이 나왔네요. 주가도 어제 좋았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걸 소비자한테 정가해도 충분히 매출이 안 떨어질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비즈모테주랑 오량액은 별로 변동이 없으나 자, 계속 좋은 증권사 의견은 계속 나옵니다. 투자 의견이 강력 추천이 나왔거든요. 둥싱증권에서 2024년도 양호한 실적 기록했다고. 자, 계속해서 좋은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반응은 없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CATL과 비아디는 지금 기준모태주나 오량액보다는 더 빠져 있죠. 심천지수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아디가 또 1분기 실적 고성장세, 투자 의견 매수, 사업 경쟁력 강화되고 있다. 계속 좋은 의견이 나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 혼다 자동차 보시면은 오늘 그냥 없어졌습니다. 자, 갭 상승해서 떴던 거 바로 갭 하락으로 그냥 되돌려줬습니다. 혼다도 마찬가지고요. 하루 만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게. 하루 잠깐 이 바닥인가? 이렇게 되면 실망을 해버린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보시다시피 자동차가 제일 심각한 타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동차 관세는 안 빼줬으니까. 90일 연기를 해서 10%만 하기로 했는데 자동차 관세, 품목 관세 25%는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니케이 증시가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TSMC랑 이 홍하이 프리시전은 그 도요타나 혼다 자동차처럼 밑으로 아예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올라간 폭의 절반은 까먹었네요. 지금 이것도. 자, TSMC도 실적은 좋아요. 지금 보면 2024년도 1분기 매출 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2%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인공지능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 컨센서스도 상회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다 빠져가지고 그냥 이 ETF밖에 없는데 자, ETF를 사실 주식에다 넣으면 안 되는데 ETF 밖에 플러스가 없어요. 골드에 관련된 ETF인데 지금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달러랑 골드랑 살짝 상승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금 가격은 계속 좋고요. 그래서 금을 바탕 기본으로 하는 ETF도 좋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의 특징은 완화의 회원입니다. 자, 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했죠. 그래서 점 하한가를 맞았고요. 하한가를 그 다음에 또 맞았고요. 그리고 4월 9일에도 거의 하한가를 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따 2083으로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의 특징주 조선 1위, 조선기자재 2위.
아, 오늘 완전 조선주의 날이죠. 어제 트럼프가 그 행정서명한 게 지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힘스랑 메디콕스, 뭐 이건 솔직히 357원짜리가 뺍시다. 현대힘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대힘스 보니까 이 강요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했다.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다. 의회에 선박 구매 자금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 자, 요 말 때문에, 그쵸? 의회에 요청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가깝고, 자, 미국과 가깝다는 게 지리적인 얘기는 아니겠죠. 미국과 사이가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 누가 있을까요? 일본,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미국과 가깝지 않은 게 확실해졌으니까, 그렇죠? 지금 완전 대립각을 세고 있는 게 가까울 리가 없잖아요, 지금. 관세 전쟁의 타깃이 미국, 중국 이미 확인됐으니까. 자, 그래서 현대힘스가 오늘 상한가 일찌감치 갔습니다. 자, 현대힘스가 하는 건 바로 이 여러 부분. 자,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가까운 조그만 종이배 한 번에 만들잖아요. 이 커다란 배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 두꺼운 후판을 못 만들어요, 큰 거를. 이제 블럭으로 나눠져서 그걸 레고처럼 조립을 하는 건데 이 여러 부위에 있는 블록을 다 만든다. 그러니까 현대힘스의 주력 아이템은 블럭입니다. 그 블록을 이제 합쳐가지고 커다란 배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자, 오늘의 한 주 매도평입니다. 오랜만에 현대힘스가 상한가를 간 걸 저 차트를 보면서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응원의 한마디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힘스, 오늘 완전 힘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 옆에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제는 뭐 일일비를 하지 말아야겠다. 어쨌든 관세는 상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사상 3번째 큰 폭의 상승일 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하루짜리 안도감인가? 이런 반응이 오늘 시장에는 있는 거고 어찌됐건 점수를 주자면 어제는 쿠션 정도 좀 끼워놓은 날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놓고 본다라면 지금 네. 현재 급등락이 일어나다 보니까 투심이 굉장히 이제 불안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제 불안한 장세다라고 일단 표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표면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른 인사이트를 또 말씀드릴 텐데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불안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기계적인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하락할 때도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로스컷이 나오고 어제 리바운드 할 때도 이것도 프로그램 매매, 매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는 다시 기다리면 상승이 나왔다. 이런 어떤 상황 논리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탄핵 정국이 나왔을 때 탄핵 이후에는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건데 지금 이제 그런 분들도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대미문의 사태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가 발생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비교 우위론에 따라서 잘하는 거 잘하자. 제가 이재 기자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 기자 잘하는 거 잘하고 차영주가 잘하는 거 잘하자라는 건데 이걸 지금 섞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사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조금 긴장감을 좀 높이고 오늘 방송 내용에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대부분의 국가의 관세 유예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여전하고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반응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나는 중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덧붙인 내용이 시진핑 주석과는 진정한 의미의 내 오랜 친구. 이게 해석이 잘못됐나 순간 의심을 했거든요. 예. 예. 어제 이제 한 만화가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만화가 예. 하나 돌아다녔는데 지금 이제 저랑 이제 마켓 지금 이브라는 이게 있잖아요. 여기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전화기를 놓고 이렇게 탁 기대면서 누가 먼저 전화하느냐. 어제 만화가 하나 돌았어요. 애인의 관계도 아니고 이제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진짜 뭐 이재 기자랑 저랑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싸우는 상태인데 뭐 진짜 뭐 애인 밀당하는 것처럼 누가 먼저 전화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일단 지금 보게 된다라면 이러한 지금 속내를 보게 된다라면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부터 인사이트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쫓기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 원래 이제 정치권과 이제 주식시장 경제를 보면 항상 경제를 이긴 정치는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하겠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선거 전만 하더라도 그래, 네가 얼마나 하겠어? 그래,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막상 관세를 하고 나니까 저는 시장이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관세 얘기만 나오면 급락을 시킨 거죠. 그러다가 유예가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급등시켜줄게. 근데 90일밖에 아니야? 너 서로 이걸 더 끌면 큰일 나라고 저는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 지금 관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자산 시장이 막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되죠? 시진핑과 손을 잡아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G2 간의 전쟁에 있어서 현재 지금 무역 전쟁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중국과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런 거였었죠. 중국이 반발을 하니까 정말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이 속된 표현이지만 무슨 갬블러도 아니고 한쪽에서 치고 나오니까 그래 바꾸 콜 그러면서 지금 120%가 넘어가 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도 84%를 때린다라고 그러고 오늘 또 지금 들어오기 전에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면 면세 품목을 받잖아요. $800 중국에서 사온 것들도 관세 120%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갬블러들 갬블하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중국처럼 너네 맞받아치지 마. 그러면 이렇게 때릴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대신 너네 보복 안 하지. 그럼 다 10%로 낮춰줄게. 이러면서 지금 본보기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더군다나 중국은 뭐죠?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막말로 근데 미국은 불가능하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싸움은 트럼프가 걸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의 대응도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이게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으로 뭔가를 찾고 있는 빌미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영 소장님이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경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뒤따르긴 해서 그렇죠. 뭐 요즘에 정치 테마주 오르는 것처럼 참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경제를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없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나름 대응을 좀 탄탄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식 보면은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관세 폭탄 하에서도 14일부터 18일까지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한다. 지금 밀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끈을 더 또 조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뭐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대부분의 국가는 관세가 한 90일 유예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은 좀 안심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EU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안이 아예 뭐 이게 엔딩이 아니라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산 가스를 뭐 수입을 한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뭐 철강에서는 우리도 뭐 유예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고율 관세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협정을 시작하려는 흐름들 다 국가적으로 이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를 좀 주목을 하면서 이 협상을 좀 바라봐야 될지 이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90일 딱 유예를 한 게 공교롭게도 우리 대선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선을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일정이 지금 딱 진짜 90일 유예를 시켜준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 이제 대통령 지금 이제 여가 됐던 야가 됐던 새로운 분이 나오실 텐데 그거랑 딱 지금 이제 그 6월 3일 날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특정 국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삼고 75개 국가랑 협상을 한다는데
모두가 다 벤치마킹 대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5개 국가 중에 뭐 어떤 나라는 진짜 에너지를 사는 것도 있고 어떤 나라는 뭐 이렇게 뭐 천연자원을 내주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는 미국과의 어떤 현재 지금 뭐 관세를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세를 상대적으로 낮춰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우리의 이제 벤치마킹 대상이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조선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이라기보다는 좀 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냉정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미국이 관세를 때리고 미국이 필요한 조선을 우리가 배를 만들어주면 관세를 낮춰줄게라고 했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냉정히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 중에 하나, 저는 오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해 중에 하나가 미국 배를 만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 거야. 오늘 조선주 올라가는 건 다른 이유지만 증가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모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와서 이제 조선주들이 올라가는데 거기 그 얘기가 나와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카타르가 이제 오늘 나온 워딩입니다. 카타르에서 수주한 게 저마진 수주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산 배를 수주하는 것이 이익이 날까요? 이 부분 냉정히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실적 개선의 폭이 얼마? 폭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네. 역마진이 나올 수도 있죠. 또 LNG 같은 경우 우리가 또 돌이켜보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이 이익이 있는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저것도 우리가 상당히 조금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LNG는 우리가 협상 카드로 잘 사용할 수 있긴 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조선과 LNG를 수혜주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과 LNG를 내주는 거예요. 내주고 나면 목적이 뭐죠? 전반적인 우리 관세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된 25% 관세 부과를 받고 있는 철강과 자동차를 오히려 사셔야 된다. 이게 역발상이다라는 거죠. 지금 조선과 LNG를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은 단순 비교예요. 근데 저는 그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보다는 내주는 거죠. 협상이라는 건 내주는 거지 얻는 협상은 없어요. 내주고 그 대신 얻을 건 뭐죠? 철강과 자동차 25% 관세가 낮아지면 현재 수준보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인사이트다라는 점을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명확히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표면적인 거와 인사이트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협상 카드에서는 조선의 기술력이 활용이 될 거다. 그렇죠. 근데 황 자체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실적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인가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마진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소 우리가 약간의 어떤 균형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익이 아니라 이게 과연 이익이 날 수 있는가 정말 면밀히 살펴보시고 재무제표 보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철강과 자동차는 먹을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제 최악의 경우 여기서 더 관세를 때리지는 않잖아요. 25% 부과된 거예요. 25% 부과된 건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의 목적이 트럼프는 원래 이제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에서 2017년에 나온 건데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한드리는데 선관세 후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속된 표현 선빵을 먼저 날리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편 관세를 10% 낮춰줬습니다만 그 일반 관세 25%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일반 관세 25%가 남아 있는 것보다 더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가 보복을 하지 않는 이상 중국처럼 그러면 충분히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철강주와 자동차는 뭐죠? 25% 관세 부과를 상수로 놓은 상태에서 특히 현대차 기준으로 급락을 한 상태잖아요. 그게 만약에 5% 10%가 더 환원이 돼서 관세 부과가 뭐 15% 10%만 된다라고 본다라면 그게 더군다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좋은 건가요? 아니죠. 지금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역발상 하시는 분들이 중기적으로 수익을 더 거둘 수 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관세가만 낮춰주면 관세로 빠졌던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네, 차는 뭐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건데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리스크가 최소화되겠네라고 인식하면은 더 그렇죠. 이제부터 새롭게 올라가는 가능성이 거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거래 기술 책을 꼭 보라라는 예.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게 또 생각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딥시크에 쓰인 엔비디아 그 칩 예. 있잖아요. H20 요거를 다시
중국 수출기를 좀 열어줬습니다. 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앞서서 말씀하신 그 맥과 좀 닿아 있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이 부분을 보면 그 거래 기술을 보면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성경 구절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을 제일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진짜 뭐 트럼프가 협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랑 싸우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사소한 걸로 이제 싸우죠. 그러다 이제 감정적으로 하다가 내가 이 친구랑 끝까지 사생결단을 내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에서 멈춰야죠. 그게 이제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죠. 선은 넘지 말아야 예,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100% 넘게 관세를 때렸는데 이게 200% 300% 가면 피해보는 건 누구죠? 결국 미국민들이죠. 아이폰을 지금 뭐 거의 뭐 500만 원 주고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바비 인형 있잖아요. 바비 인형? 예. 예. 미국 그 뭐 정말 딸들을 위해서 사줘야 되는 바비 인형이 $20짜리가 $30, $50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다른 거죠. 데서 만들어서 오니까. 예,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걸 마냥 때릴 수는 없어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H20 칩 이거 내주자.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 때리는 거 아니다. 이 정도 내주니 중국 니네도 더 이상 때리지 말아라.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많아요. 히토류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거 있죠. 더구나 농산물 미국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60%를 중국이 수입해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관세를 때려서 이게 안 들어간다라면 이 표들은 다 공화당 표예요. 공화당 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트럼프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여기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 MS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제재한 여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중국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칩 이걸 내준 것은 어떻게 보면 자, 내가 일단 한번 슬쩍 비친 거죠.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슬쩍 비쳤을 때 과연 중국의 반응이 어떤지 이걸 보는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이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 좀 명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이렇게 돼서 마냥 좋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줄 수 있는 건 내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 액션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카드들을 안 쓰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중국도 적당한 수준에서 조금 이게 워워워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흥분할 때 워워워 하는 것처럼 이러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여러 가지 관세 충격에서 뭐 전문가들이나 뭐 시장이나 경제를 바라보는 이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반박 못하는 그런 일일 텐데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나라나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대만을 떠올리게 맞습니다.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TSMC 워낙 글로벌 전 세계 1위 맞습니다. 파운드리인데 애플, 엔비디아의 그 핵심적인 공급 업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3월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그럼 미국 쪽에서 싫어할 만도 한데 확실한 고객처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잖아요. 여기가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TSMC 입장에서는 관세 정책이 있고 중국과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거 비슷하잖아요. 우리 상황과. 그리고 타국의 대응도 뭐 발빠르게 해야 돼요. 복합적이거든요. TSMC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소장님의 의견을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면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 본다라면 원래 1분기는 비수기예요. IT 업계에서는 비수기예요. 이제 4분기가 성수기고 네, 3, 4분기가 성수기고 네. 1분기는 이제 비수기. 왜냐하면 사업 계획을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1분기에 이제 의례적으로 매출이 늘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재기가 있었다라는 부분들로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관세부가 이전에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제 뭐 그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제 선크림 사재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장품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한국 화장품이 좋으니까 여성들이 선크림을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여름을 앞두고. 역대급 예고, 무더위 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이 그런 있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다가 복합하다라는 게 복합적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건 현대차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TSMC 같은 경우 관세를 때려버리면 누가 불리할까요? 미국이 불리하죠. 결국은 미국 스스로가 불리해지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흔들리니까 쉽게 관세를 못 때리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예고한 것 중에 아직까지 관세를 못 때리고 있는 게 뭐죠? 바이오는 어제 나왔죠.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는 아직까지 관세를 못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미국이 직격탄을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TSMC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결국 시간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리 팔아놓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라면 결국 승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갖고 있는 TSMC, 우리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AI 투자 지속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봐야 할 또 그런 종목이나 산업적인 전략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드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AI와 관련돼서 지금 오늘 이제 뭐 뷰노, 루닛 뭐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 인공적인 이제 로봇주들도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AI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관세랑 좀 다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선 방산, K뷰티, 변압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버울 수 있는 관세랑 무풍지대로 볼 수 있고 인공지능과 연관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아무튼 민감한 상황 아주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을 해주니까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했고요. 차영조 ISN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보면 LG 그룹주의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열사들 주가에 반응하는 LG도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LG 그룹주, 특히나 LG의 주가 반등에 대한 트리거는 뭘까라는 좀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LG는요, 9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계열사들이 제대로 못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일례가 있거든요. LG CNS는 잘 아시죠? 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가가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도 훨씬 20% 추락한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LG전자와 LG화학도 LG와 같이 지난 9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SK증권에서는 LG 관련해서 이게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9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주가에 대한 반등이 시원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LG CNS 같이 비상장 회사들 이런 부분 알짜 앞으로 드러날 숨은 보물이 없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은 답답한 흐름에 갇힐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지금 LG가 제대로 주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를 파헤쳐 보면요. 자사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중이 이 보통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의 3.9% 수준이 되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22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까지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밸류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모두 소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세제 혜택이 있을 때 주주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LG 주가가 좋지 않지만 이 주가 저점에서 탈피하기엔 트리거는 자사주 소각이다라는 얘기를 증권사에서도 하고 있고 실제 주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이 부분인데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작년 현금 배당이
3,100원이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주가 수익률로 비교를 해봤을 때, 주가 흐름으로 비교해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5.3%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배당 성향도 올렸거든요. 예전에는 최소 배당 성향을 말씀드린 건데 기존에는 50%였는데 이게 이제 60%로 상향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정적인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자사주 수확과 배당 성향 이런 부분이 되면 점진적인 주주 환원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이런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LG그룹도 관세 타격에서는 뭐 갖춰진 상황이죠. 일단 해외 생산 기지의 타격 우려가 있는데 뭐 배터리나 전자 이런 부분에서 멕시코나 베트남의 생산 기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LG전자는 1분기 예상치에 부합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자회사 실적도 나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LG CNS를 제외하고서 LG전자와 LG화학은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으니 만약 LG 쪽에서 자사주 소각과 배당 그런 확대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변화할 시그널은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LG그룹이 대부분 이제 9일에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반등 트리거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LG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닥 쪽에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벤트가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좋은 소식들을 기대하면서 코스닥이 상승 전환하면서 코스피보다 좋은 모습으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감까지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